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수환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일어난 변법 자강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법 자강 운동은 중화사상을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양무 운동을 배경으로 한 운동입니다. 중국권 이홍장 자정당 등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변경 방비, 군사력 증강에 일정을 뒀습니다. 점차 교육, 실업 등 각 방면에 거친 대응 운동이 되었습니다. 1861년 정부가 종이암을 설치한 후 1865년 청탄, 화약, 청포를 제조하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1868년 번역권을 설치하여 자연과학, 기술, 역사, 국제법에 관한 외국 서적이 번역되었습니다. 방역, 교통, 운송 등의 기관을 설치했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설립은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1858년 프랑스는 달짜배기 식민지인 인도를 두고 쟁탈전에서 영국에 밀려난 후 다른 먹잇감을 찾았습니다. 천주교 박해가 프랑스인 선교사 살해를 한 구실이 있던 베트남의 홍강 삼각주 오늘날의 하노이 지역을 침공하였습니다. 프랑스는 홍강수를 이용해 청의 인당선방에 그 양내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베트남의 수도는 베트남 중부의 회였지만 하노이 지방도 당연히 베트남의 핵심 곡창지대이므로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이 침범해 오자 베트남 무인 왕조는 태평양의 분파를 끌던 유영복이라는 인물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 유영복이 이끄는 부대를 흑기군이라고 하였습니다. 흑기군은 1873년 12월로 600명의 병력으로 하노이에 18명의 프랑스군을 격파하였습니다. 이에 프랑스는 미국 550명의 해군 수병과 해병대를 파견하였습니다. 이듬해 5월 하노이 서쪽 외곽에서 3,000명의 베테랑 흑기군 연합군과 전투를 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는 수에 밀려 패배하였습니다. 당시 사령관이었던 앙리 리베르는 전사하였습니다. 12일 프랑스 의회는 군비 조화와 함께 15,000명의 중국군 파병을 승인하였습니다. 원정군의 사령관이었던 아메데 굴베 제독은 압도적인 무기와 병력의 우위를 앞세워 순타이, 바쿠닌, 타이구엔, 혼호와 등 여러 도시를 함정하였습니다. 송코이강 삼각주를 제압하였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베트남 쪽에서도 될 수 없이 청나라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청나라는 이 제안을 받고 군대를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므로 청나라는 신장에서 전쟁이 막 끝나 사망이었습니다. 이 홍장은 베트남에 힘을 쓸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때에 되도록 빨리 전쟁을 종결시키기를 원하였습니다. 1883년 3월 프랑스 대표 프루니에와 함께 텐진에서 이른바 감맹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처음 프랑스의 베트남 보호권을 승인하고 베트남에 주둔하고 있던 청구를 변경으로 철수시키기로 하는 대신 프랑스는 중국의 변경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프랑스는 감맹조약에 조연하고 난 뒤 바로 청구를 공개해버렸습니다. 청군이 국경선까지 철수한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감맹조약에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조약에는 분명히 청군 철수를 약속했지만 언제까지 철수할 것이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만일 조약 내용에 청군이 특정 시한 내에 철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그 전까지는 프랑스가 공격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맹조약에는 철수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지금 청군 공격해놓고 왜 먼저 청군이 물러나지 않았느냐고 논의를 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베이징 주재 프랑스 공사는 전쟁 비용 2억 9천만 프랑의 배상과 청군 즉시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청나라 조직에서 1개월 이내에 다 철수시킬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프랑스는 이미 푸자우 마미 군항을 공격하였습니다. 이것이 마미 해전이라고 합니다. 당시 선정 대신을 맡으며 국제 체류 중이던 하회장은 나름대로 사태를 더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발포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프랑스 함대는 아무런 장도 받지 않고 복권 함대를 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미 조선소는 무려 은 2천만 양을 들어맞는 양무파의 기대 그 자체였습니다.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분노한 청나라 조정은 복권 함대가 전멸한 지 3일 후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해전은 프랑스군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육전에서의 의외로 정권이 분전하였습니다. 동킹을 둘러싸 크고 작은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교환비를 1대 10을 넘겼습니다. 다만 압도적인 인명피해도 어떻게든 프랑스군이 전격을 막아 프랑스군의 지휘자마저 역관광시키고 교착 상태를 만든 점에서 청군의 전술적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군은 베트남 전선에서 오그는 교환비를 내면서 청군을 야보고 지나치게 북상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시점에서 원군으로 온 풍자제는 당시 청군의 몇 없는 용량이었습니다. 풍자제의 지하에 청군은 물러서지 않고 실하게 싸웠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군은 진난관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나마 이후 벌어진 피르와 전투에서는 일단 랑선 지역을 탄환을 목표로 한 청군이 공격을 막을 수 있었고 피해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프랑스군은 심각한 아노미 상태에 빠지며 물자까지 다 버리고 남쪽으로 도주하였습니다. 본토에 피해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보내 이 옆으로 질페리 총리는 불씨만을 받고 이것까지 정사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청군은 교환비에서 압도적인 피해를 많이 받고 자랑에서도 확실하게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의 전투 경과로서 협정에서 프랑스가 맞는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청나라 조정은 프랑스에게 타협하여 동성조약을 고하고 1885년 4월 전선에 정절하고 철방하라는 윤리를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화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맺은 간명조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리한 쪽은 프랑스였습니다. 간명조약을 맺을 당시 프랑스는 중국에 대해 우위에 있던 입장이었습니다. 정작 청나라가 프랑스를 상대로 여러 차례 인상적인 훈련을 펼치고도 조건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결국 청나라의 실세했던 이용량은 군사력을 베트남에 끊임없이 투사하는 프랑스보다는 근대화된 지 얼마 안 된 일본이 더 약하고 쉬운 상대를 생각하였습니다. 베트남을 버리고 조선을 보국으로 남겨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 나쁘지 않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4.13 프랑스에게 베트남을 통째로 갖다 바쳤습니다. 이 홍장의 이 선택은 결국 9년 후에 본 후환으로 되돌아옵니다. 일대 5라는 압도적인 교전비를 내며 프랑스가 청나라에 압승합니다. 청과 프랑스는 1885년에 전쟁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전쟁에서 청은 원 10억 냥 이상을 지출하였고 2억 냥가량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조공국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이 사라졌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드디어 청을 안배가게 일수하고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확립하여 본격적으로 인도차이나 식민지화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조공국의 관계에서 제국주의 열강에 끼어들어 중국을 압도하고 조공국을 자기의 식민지로 빼앗는 구도는 5.1 청인 전쟁에서도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소련 같은 경우는 중화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질서가 해체될 이 같은 사태를 보고 자신이 청정부 전목의 뜻을 세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태는 근본적으로 청의 고진적인 제재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 다시 한번 청의 지하감이 드러나자 영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 일본이 중국과 그 주변 나라에 대하여 야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선과 원주가 전략적인 준비를 청부 전쟁 이후 10년간 열강의 쟁탈목표가 되었습니다. 열강에 대해 청나라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은 청부 전쟁과 비슷한 전쟁에서 소설을 둘러싸고 일본과 국기전이었던 청일 전쟁에서 청일 전쟁에서 지면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베트남의 감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전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전까지 중화사상 상국으로 하던 청나라가 자신들을 헌신적 버리듯 내던진 전쟁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기습 공격으로 청군이 피튀하는 와중에 이탈리아 약탈과 강간 등 전쟁 범죄까지 저질러서 현지인들이 원상을 샀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 베트남의 국부인 호치민도 생전에 미국과 프랑스보다 전국을 더 경계했다고 합니다. 청부 전쟁의 패배로 군사 계획에 의한 부국의 탈성이지. 자, 저기보자. 양보 운동의 비판론과 함께 정치 계획이 주장됨으로써 점차 쇠퇴하였습니다. 1894년 청일 전쟁 패배로 인해 양보 운동의 실패로 돌아가고 양보 운동의 상징이었던 이홍장이 정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897년 독일 제국에 의해 키아우초 점령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열강이 성단화 분할이 가소화되면서 중화에서도 이익을 느꼈습니다. 강유웨이는 1888년부터 조정에 꾸준히 상세를 올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올린 상세가 당시 이익을 느끼고 있었던 광서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1898년 6월 11일 광서제는 영정국시라는 조서를 내려 변법을 선언하였습니다. 100가지가 넘는 개혁안을 내었습니다. 개혁안의 주 내용은 제도국 개설, 과거제 개혁, 새로운 학교 제도의 도입, 신문 잡지 발행, 인재 능력, 농공, 사법취능, 보편산업, 육해원의 근대화 등이었습니다. 1898년 7월 광서제는 개혁의 반기가 되는 수구시작들을 서태의 제거 없이 수정하였습니다. 이런 서태를 중심으로 하는 수구 대신들의 반발과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서제가 이토록 희롱이를 처뱅하여 공으로 사물을 하는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구파들은 서태의 원조 아래 구테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불안한 움직임을 감지한 광서제는 독일식 훈련을 받은 식민 육군을 담당하던 요한스카에게 감시를 맡겼습니다. 요한스카이는 오히려 황제의 계획파들이 움직임을 서태후에게 보고하면서 그들을 비신해 버렸습니다. 9월 20일 쿠데타가 일어나 광서제는 자금상에 연금당하고 강요에 든 계획파들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서태후의 섭정령이 내려지면서 변법은 103일 만에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술책명이었습니다. 변법 자가운동이 실패하였습니다. 강유이와 랑치 차오는 일본으로 도망갔습니다. 훗날 무술 육군자로 불리게 되는 강광인, 담사동, 양계, 양신수, 이목, 유광재까지 6명의 계획은 체령되었습니다. 변법 자강 운동의 실패로 청나라 내에서의 개혁 세력이 상당수 청당하거나
망명을 하였습니다. 일천번으로 인해 청나라를 타도하게 한다는 행정포가 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변법자가 운동은 13년 전 조선에서 일어났던 갑신정변과 비슷합니다. 변법자가 운동과 갑신정변 모두 천문 관료들이 중심에 비해 일어났던 것과 같습니다. 변법자가 운동 당시 강요인은 40대 초반, 남치 차오는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갑신정변 당시 김혁균은 30대 초반, 박경환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군주의 지지를 받았으며 중세서역, 중체서역, 동도세계로 대표되는 제한적인 근대 운동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메이지 유신을 폐하하며 일본을 통일받고자 했던 적극적인 근대 운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짧은 기간 만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개혁에 대해 반격을 주도했던 사람이 당시 군주에 대해서 섭정하고 있었던 보수파 의원들이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과 개혁의 실패의 이후 주동자들이 모두 일본으로 망명했다는 점이 같습니다. 변법자가 운동과 갑신정변 모두 실패 과정에 있어서 이하스카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에 차이가 있었는데 변법자가 운동 때는 원래 변법파의 손을 들어주다가 배신해버렸습니다. 갑신정변들은 군대를 이끌고 직접 개입한 인물이 이하스카이 원세계입니다. 이상 중국에서 일어난 변법 자강 운동, 갑신정변과 비슷한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